여러분, 202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조선업계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중국이 미친 듯이 저가로 배를 쏟아내면서 이제 한국 조선업도 끝이다 라는 말이 업계를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2026년 현재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중국 조선소들은 줄줄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한국 조선 3사는 역대 최대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중국 조선업의 몰락과 한국 조선업의 극적인 부활 스토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2020년대 초반, 중국은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었어요. 특히 2025년 9월에는 중국의 양대 국영 조선소인 CSSC와 CSIC가 최종 합병하면서 초대형 메가조선소가 탄생했습니다. 이 회사의 수주 잔량만 530척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중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보다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2024년에는 전 세계 신규 선박 발주량의 75%를 중국이 가져갔어요. 2025년에도 60% 수준을 유지했고요. 당시 한국 조선업계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HD 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모두 가격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 조선소들은 국가 보조금으로 버티면서 한 척당 수천만 달러씩 손해를 보면서도 계약을 따냈어요. 이건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었죠. 업계에서는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도 중국한테 넘어간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중소조선소들은 폐업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중국의 저가 수주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수요를 완전히 무시한 과잉 투자였습니다. 자, 중국의 연간 조선 생산 능력은 6,500만 DWT 규모였는데 실제 수주량은 그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쉽게 말해 공장은 계속 짓는데 주문은 그만큼 안 들어온 거예요. 둘째, 적자를 무시하고 일단 물량부터 확보하는 전략이었죠. 국가 지원으로 버티면 언젠가는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품질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중국산 선박을 받은 선주들이 하나둘씩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문제는 기본적인 품질 결함이었습니다. 용접이 허술하고 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엔진 성능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떨어졌어요. 더 심각한 건 납기 지연이었어요. 계약서에는 24개월 안에 인도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3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1년이나 늦는 거죠. 선주 입장에서는 그 1년 동안 배를 못 띄우니까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불했는데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배를 인도받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산 선박은 연료 효율이 형편없었어요. 같은 항로를 운항해도 한국산 선박보다 15에서 20%나 연료를 더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자,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연료비가 수백만 달러예요. 거기서 20% 차이면 연간 수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이상 손해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2천만 달러를 아꼈다라고 좋아했는데 5년 운항하니까 연료비로 그 이상을 더 쓰게 된 거죠. 완전히 본전도 못 찾는 장사를 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중국산 선박은 내구성도 문제였습니다. 보통 선박은 20년에서 30년을 운항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산 선박은 5년만 지나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엔진 문제, 선체 부식, 전기, 개통, 오류 등등. 유지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선주들은 차라리 한국산 배를 샀어야 했다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 중고 선박 시장이었어요. 자, 5년 된 중국산 선박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자, 반면에 한국산 선박은 10년이 지나도 높은 가격에 거래됐어요. 심지어 10년 된 한국산 선박이 5년 된 중국산 선박보다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이미 중국산 선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4년부터는 아예 대놓고 보이콧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대형 해운사 MOL은 중국에 발주했던 LNG 운반선 계약을 취소했어요. 미국은 자국 항만에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요. 유럽 선주협회는 공식적으로 중국산 선박의 품질 문제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5년 기준으로 중국 조선소의 약 75%가 신규 수주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동안 따놨던 거대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계약은 선주가
품질 기준 미달을 이유로 아예 계약을 파기했고 어떤 계약은 납기 지연 때문에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했어요. 중국 조선소들이 공들여서 따낸 수백억, 수천억 원대 계약들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조선사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국 조선 3사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대신 기술과 품질로 승부를 걸기로 했죠. 특히 친환경 선박에 집중했어요. LNG 추진선, 암모니아 연료선, 메탄올 추진선 같은 차세대 선박들이죠. 자, 2025년에 전 세계에서 건조된 LNG 운반선 70척 중에서 66척을 한국이 만들었어요. 점유율이 94%입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서 아예 경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LNG선은 영하 163도의 극저온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라서 기술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용접 하나만 잘못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업계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약 10년이라고 평가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서 배를 만들기 전에 가상으로 먼저 만들어 보고 자동화 생산으로 품질 일관성을 확보했어요. 반면 중국은 아직도 많은 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고 품질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가장 큰 강점은 신뢰성이었어요. 자, 납기 준수율이 95% 이상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거의 정확하게 배를 인도한다는 거죠. 선주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에서 30년을 운항해도 성능이 유지되는 내구성. 자, 중고 시장에서도 좀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선주들은 한국산 배를 사면 나중에 팔 때도 손해를 덜 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전략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영업 이익률이 10%를 넘어섰어요. 조선업에서 10% 영업 이익률이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물량은 많이 따냈지만 대부분 적자였고 한국은 물량은 적어도 한 척 한 척이 알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된 거죠. 결국 비즈니스는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벌어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은 냉전 시대에는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30년 동안 조선업을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대에는 상업용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사실상 제로가 됐어요. 심지어 군함을 만드는 능력마저 약화됐죠. 이게 왜 문제냐면은 미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잖아요. 해상 무역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자국에서 배를 못 만드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미국에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은 1920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배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죠.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지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 미국 내 해운 물류비가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배가 부족하고 낡은 배만 굴리니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2024년쯤 되니까 미국 정부도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데 만약 전쟁이 나면 중국산 선박에 의존할 수도 없고 자국에서 군함도 제대로 못 만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조선업 부활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혼자서는 단기간에 조선 산업을 되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주목한 게 동맹국인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존스법을 우회하는 전략을 개발했어요. 핵심 기술이 들어가는 블록은 한국에서 만들고 최종 조립만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미국에서 건조한 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국은 기술 이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미국은 자국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고품질 선박을 확보할 수 있죠. 2025년 8월에 MAS가라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고 한미 정부 간 MOU도 체결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과감한 움직임을 보인 건 한화였습니다. 한화는 2024년 12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죠. 한화는 이 조선소를 미국 본토 생산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미국 해군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예정이고요. 한국 기술과 미국 생산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차원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산업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도움 없이는 조선업을 부활시킬 수 없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된 거죠. 한편 HD 현대는 또 다른 전략을 펼쳤습니다. 바로 인도와의 협력이에요. 인도는 지금 조선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네, 2047년까지 세계 5위 조선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기술이 부족하고 한국은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겁니다. 2025년 12월에 HD 현대가 인도에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전략은 명확해요. 기술이 많이 필요 없는 범용 선박은 인도에서 만들고 고난이도 특수선은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협력의 이면에는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가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인도 모두 중국의 조선업 독점을 원하지 않아요. 자, 중국이 세계 조선업을 장악하면 해상 물류의 주도권을 중국이 쥐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4개국이 사실상 조선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지만 기술 표준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전략 물자를 실어 나르는 선박은 우방국 조선소에서만 발주하는 식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여기에 유럽도 가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친환경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2030년부터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선박은 유럽 항구에 입항할 때 막대한 탄소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주들은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선박을 발주해야 하는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이거든요. EU와 한국은 그린 쉬핑 파트너십을 맺고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을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결국 전 세계 조선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중심에서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유럽 중심으로요. 2026년 1월 현재 중국 조선업은 심각한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국 조선소의 약 75%가 신규 수주를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일감이 없으니 공장을 돌릴 수가 없죠. 국영 조선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동안 국가 보조금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도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잉 설비에 품질 신뢰 상실에 글로벌 보이콧까지 겹치면서 중국 조선업은 장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 따낸 거대 계약들이 취소되고 재협상되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반면에 한국 조선 3사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량이 3,512만 CGT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공장을 풀가동으로 돌릴 물량을 확보한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10% 이상으로 안정화됐고요. 2025년에는 수주가 조금 부진했지만 2026년에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특히 LNG선과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한국의 독주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몰락과 한국 조선업의 부활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선주들도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총소유 비용을 따져보게 되거든요. 연료비, 유지보수비, 중고 가치까지 모두 고려하면 결국 품질 좋은 배가 이익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한국은 단기 점유율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어요. 자,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 조선업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어요. 첫째, 친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기술 개발에 계속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선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 앞서 나가야 해요. 둘째, 자율운항 선박 같은 미래 선박 시장을 선점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아직 시작 단계라 누가 먼저 표준을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셋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조선업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서 젊은 인력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동화와 로봇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5년 전만 해도 한국 조선업은 이제 끝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중국의 물량 공세 앞에서 무너질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한국 조선 3사는 역대 최대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한국 조선업이 승리한 비결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품질. 단기 가격 경쟁을 포기하고 품질로 승부했어요. 둘째, 신뢰. 납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장기적인 관계를 쌓았습니다. 자, 셋째, 기술. 자, 친환경.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 인도, 유럽과의 전략적 제휴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글로벌 조선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업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단기 이익에 집착하면 장기 생존에 실패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거죠.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압도적인 차별화를 만들어야 해요. 2026년 한국 조선업은 다시 한번 세계 조선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